자, 여기는 경제학 스팟 아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랑 미국 연준에서 모두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바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을 모셔왔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학교는 이제 방학이라서 네. 좀 한가한데 이제 네. 제가 그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네. 것을 맡아서 저희가 며칠 전에 뭐 좀 큰 이벤트를 가졌어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원장하고 이제 새로 취임하는 거래소 이사장한테 드리는 이제 공개 서한이라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몇 개 기업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굳이 우리가 주총까지 안 가도 이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기업들이 액션을 하면 일본이 지난 1, 2년 동안 아주 네. 가파르게 기업 그 혁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일본한테 질 수는 없죠. 기업들이 좀 힘을 내주길 바라고 감독,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을 금융당국이 좀 내주십사 그런 것을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고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넘어오면서 꾸준하게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언제 내리느냐가 화두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금리 얘기가 항상 나올 때마다 소비 심리,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상황,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미국에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의외로 소비 심리가 이렇게 세게 나온다고 하는 게 사실 의문점이 계속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수치상으로는 조금 다 다르게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쪽의 소비 심리는 강하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미국은 소비의 국가죠. 그 나라 전체 GDP의 한 70%가 개인 소비고, 실제 지난 2, 3년 동안 시장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미국 그 개인 소비가 강했고, 지금 이제 꾸준하게 강한 이유는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에 우리 경기 침체 우려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3분기 GDP는 한 5% 정도 나오고 마지막 4분기 GDP는 3% 넘는 숫자가 나와서 실제 숫자상 보면 대단히 화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도 금년에도 보통 이제 기저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숫자가 높게 나오면 그것보다 숫자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보통은 이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가 될 텐데 올해도 여전히 실질 기준으로는 미국 경제가 한 2% 정도 성장할 걸로 보는데, 그러니까 쉽게 우리 이제 항상 이렇게 증시나 금융 경제가 복잡해도 우리가 이렇게 심플하게 볼 수가 있어요. 소비라는 것은 크게 내가 얼마만큼 앞으로 좋은 회사에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냐, 그것에 대한 전망이 하나가 이제 두 개 이제 함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고, 다른 함수는 이제 나의 재산 얼마만큼 지금 증거하느냐. 근데 이제 한국은 압도적으로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제일 크고, 미국도 부동산이 큽니다. 근데 부동산과 못지않게 큰 게 이제 금융 자산. 특히 네. 이제 미국 사람들은 401k라는 그런 미국 주식에 투자를 거의 대부분 근로자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임금, 소득 측면에서 보면 미국 기업들이 좋아요. 작년에 경기 침체가 안 들어갔고 올해도 기업이익이 한 10% 이상 증가할 걸로 보기 때문에 기업들이 임금을 꾸준히 올리고 여전히 실직자는 별로 없고, 직장을 옮기려면 여러 일자리가 되게 많다는 얘기죠. 노동시장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재산 측면에 있어서는 미국 증시가 화랑이죠. 그러니까 네. 되게 지금 S&P 기준으로 5천을 거의 육박,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는 상황이니까 금융 자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갔고, 부동산도 최근에 이제 모기지 금리가 내려오면서 회복세를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컴 측면, 플로우 측면도 좋고 자산 측면에서도 상당히 최근에 가격의 회복 아니면 증가세가 좋으니까 실제 소비가 나쁘기가 어려운. 좋을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내 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가격 상승도 괜찮고, 그 다음에 돈 벌이도 괜찮고, 그럼 당연히 씀씀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그래도 올해도 여전히 조금 이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작년보다는 성장률 자체는 둔화가 되지만 한 실질 기준으로는 한 2% 성장을 하고, 우리가 네. 이제 명목 기준으로도 봐야 돼요. 네네. 실질 성장에다가 플러스 CPI, 이제 소비자 물가를 더한 게
명목성장이고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그 성장 지표랑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명목성장도 지난 몇 년 동안 뭐 7, 8%, 10% 육박하는 그런 명목성장에서 증가율 자체는 둔화가 되지만 한 4, 5% 아니면 그 이상의 명목성장을 보이면 기업의 매출 증가율도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예. 참 이게 고민거리가 계속 되기는 하는데 교수님이 보시는 상반기 금리 인하 시기는 언제쯤이다 라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근데 투자를 할 때 네. 금리를 잘 안 봅니다. 저보다 오, 진행자님이 훨씬 네. 많이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미국의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낮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리고 그 자체가 네. 내가 어차피 투자를 펀디멘털하게 장기적으로 한다면 금리가 뭐 인하가 지금 3월은 뭐 물 건너갔다고 건너갔고요. 하죠. 그러면 네. 뭐 2분기에 낮추니 아니면 이제 더 지나가서 3분기, 하반기에 낮출 수 있는데 그게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 3%, 5%의 영향을 미치지만 내가 펀디멘털하게 투자를 하는데 기업가치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칩니다. 우리 그 언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가들도 너무 금리에 예민하고 쓸데없는 그러니까 한국에는 우리 그 금통위원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몰라요? 미국에 저도 모르는 금통위원 이름까지 다 알아요? 알고 그 사람이 뭐 어제 무슨 발언을 했다. 근데 그거는 내가 투자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관심을 안 갖고 그것을 우리가 읽고 기억할 시간에는 내가 관심 있는 기업에 뭐 최근 동향이 어떤지 거기가 뭐 제품이 잘 팔리는지 그거라도 더 체크하는 게 낫지. 투자 관점 습관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약간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금리가 크게 보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하는 기업 아니면 시장 전체의 그 밸류에이션 수준, 그러니까 퍼가 10배일지 15배일지 20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하나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개인 투자가가 알아맞히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알아맞혔다면 그것을 일시적으로 맞힌 거고 실제 투자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큰 흐름상 금리 상승은 꺾였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할 텐데 내년 언제쯤 하겠지. 그리고 그것을 너무 관심을 갖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거보다는 이 제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더 집중해라. 그러니까 실제 네. 아주 성공한 전문 네. 투자가들은 네. 금리 인하 타이밍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내가 안다고 그걸 갖고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 투자가들이 어떻게 보면 나쁜 습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언론도 그걸 너무 많이 보도하는데 뭐 언론은 맞아요, 그냥 뭐 약간 뭐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지만 개인들은 참고는 하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제목 정도만 봅니다. 그 이상 깊이 있는 것은 실제 뭐 제가 안다고 저는 그걸 그렇게 중요시하지도 않고 개인들한테 큰 의미는 없다. 근데 하여간 큰 금리 인상의 사이클은 꺾였고 내년 중반 언제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고 인하는 생각보다 완만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급격하게 금리를 많이 내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미국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금리를 급격하게 낮춰서 경기를 서포트 지지해야 되는 그런 니즈도 없기 때문에 금리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나의 투자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맞아요.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보면 시장은요, 그걸 장기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만 활용하고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다라는 것도 사실 저도 조금 동의하는 편이라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올 한 해 미국 경제 괜찮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 경제의 그 핵심 네. 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소비고 소비는 크게 흔들릴 그런 뭐 외부 쇼크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어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이제 정책을 바꿔서 기업들이 혼란은 있을 수 있고 개인들도 이제 소비 행위를 하는데 약간 뭐 임팩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올해 뭐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는 상당히 순항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큰 배가 잘 안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크루즈하는 속도로 미국 경제는 가서 거기에 큰 리스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갑자기 이제 질문이 생각나는데 트럼프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어떡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친환경 관련돼서는 트럼프가 이제 기존에 했던 스탠스 자체가 친환경이랑 별로 안 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실은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신재생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될까 말까? 야, 되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주가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 될 때
공화당이 될 때 크게 스탠스가 바뀌는 게 있을까? 또는 트럼프가 되면 이런 것들은 조금 마이너스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염두를 해두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그동안 바이든이 만들어왔던 뭐 그린 에너지 정책이나 뭐 전기차 보조금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뒤집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자체가 그 본인 성격 자체가 이제 포퓰리즘을 항상 지향하고 당선이 된다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또 당선이 되고 그런 정책을 추구할 테니까 본인이 이제 힘 있는 걸 되게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지금 뭐그 바이든이 그 두 군데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네. 이스라엘 가자 지구랑 그 다음에 러시아 유크라인.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미국도 이제 재정 적자가 되게 심해서 해외 이런 그 지원을 군수 지원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고 이제 의회에서 승인이 지금 계속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그 무기나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 전격적으로 그런 지원을 뭐 끊을 수도 있고 뭐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뭐 주한미군 얘기도 본인 네. 옛날에 집권할 때 뭐 철수 일부 철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외 정책이 많이 바뀔 것이고 미국 그 국수주의 특히 중국과 무역 전쟁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축소시켜서 이제 미국 근로자한테 어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뭐 수입 관세를 많이 높인다든가 아니면 네. 비관세 장벽을 만든다든가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 성장을 떨어뜨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을 만드니까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 뭐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돼서도 국내에서 보면 이제 미국과 최근에 가까워지고 이제 미국의 그러한 바이든의 정책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제 많은 성장을 일으키고 투자를 하는 인센티브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뭐 대만 기업, 뭐 일본 기업, 심지어 미국 기업들도 상당히 투자를 지금 이제 트럼프가 또 강세를 보이고 뭐 결국 이 상당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입니다. 네. 11월 달에 상당히 박빙의 승부가 될 텐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이니까 여러 가지 상당히 조심을 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잉여현금으로 좀 어떻게든 만들려고 이제 그런 걸 보일 것 같아요. 이제 그 자체가 시장에서 보면 불확실성이니까 뭐 좋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될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공화당 후보 맨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얘기하면 트럼프겠지. 뭐 할 사람 누구 있냐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번 봐볼 건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뭐 안 좋다라고 예상하는 전문가 있고 반대로 또 IMF 쪽에서는 의외로 또 최근에 보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더 올렸더라고요. 조금 괜찮을 거야 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양쪽이 조금 둘 다 다른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 네. 기대 수준을 이제 어디에 맞추느냐의 문제인데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뭐 수년 동안 되게 낮은 저성장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재 성장률보다도 잠재 성장률이 보통 한 2%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보다 낮은 성장을 보여서 기대 수준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실제 뭐 어느 기관이 2.2% 전망을 했다. 아니면 이제 2.1에서 2.2로 0.1% 포인트 상향을 했다. 근데 그 자체의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빠지지 않으면 금융시장에서는 그 자체가 큰 변화거든요. 왜냐하면 절대 수치 그 자체보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수출이 이제 회복을 보이고 특히 이제 반도체가 뭐 디램, 낸드 이런 쪽이 회복세를 보여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항상 보면 이 큰 변화는 수출, 특히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턴을 할 때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왔고 앞으로도 이번 사이클이나 그 다음 사이클도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하긴 한데 내수의 침체는 상당히 구조적이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개혁, 구조조정,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국민의 어떤 사이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큰 변화인데 이제 그런 것은 이번 정권에서는 목격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수는 어느 정도 뭐 횡보 내지 침체를 당분간 보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내수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이죠. 이제 부동산의 버블이 좀 심했다가 지금 약간 가라앉는 국면이고 이번 정권에서 뭐 부동산을 하드 랜딩 시키진 않겠지만 다시 부양을 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까 미국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도
소비라는 것은 job market, 이제 고용에 대한 확신 미래가 중요한 거고 다른 네. 함수는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재산. 거기에는 이제 한국은 부동산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수는 크게 기대할 건 없지만 우리가 이제 대외 의존도가 역시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반도체 수출 사이클이 턴에서 조금 올라오는 것은 뭐 좋게 봐서 작년보다는 하여간 성장률 자체는 높을 것이다. 그래서 2% 한 초반대 성장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춰본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다라고 하면 주가도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 코스피 전망치가 뭐 높게 잡은 데는 2,800에서 3,000까지도 잡았거든요. 요즘 시장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건 또 이제 궁금한 거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실은 저는 사실 지수는 별로 의미 없다라고는 보는데 그래도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코스피 전망치 예, 뭐 수치로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작년보다는 뭐 이 정도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 투자가는 똑똑하지가 않아요. 네. 미래를 내다본다는 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투자가들이 다 모여서 시장이 마켓이 되면 엄청나게 스마트하고 똑똑해요. 그래서 실제 작년 하반기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 사이클. 그러니까 한국은 산업구조상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죠. 35,000달러 1인당 GDP지만 여전히 이 기업이익의 사이클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진폭이 커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졌어요. 일본, 대만도 우리랑 비슷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산업 경기에 그러니까 붐앤 버스트라고 그러죠. 확장됐다가 수축되는 그런 사이클이 큰데 작년 하반기가 큰 사이클에 이제 바닥을 찍은 거죠. 반도체도 바닥을 찍고 네. 기업이익이 2022년 대비 작년이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났고 올해 뭐 애널리스트 추정 따라 틀리지만 한 50%는 증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회복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인데 실제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작년 하반기보다 거의 1년을 선행을 했죠. 맞아요. 2022년 그러니까 진짜 그 베어리시한 국면에서 지나가고 보면 코스피랑 삼성전자가 바닥을 쳤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 시장이 고점이나 저점을 찍고 나갈 때 주가가 그 기업이익 사이클을 한 6개월, 한 2, 3분기 선행을 네네. 하는데 이번에는 한 3, 4분기 선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과거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그 이제 사이클이 턴을 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올해 경기가 조금 무난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좋고 기업이익이 이제 회복 국면이고 아마 이제 내년도 기업이익이 계속 회복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트럼프 관련된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국내 주가는 상당히 상승을 좀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그 일시적이나마 네. 주가가 3,000을 찍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일시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우리 애널리스트들은 그 증권사 전망들은 그냥 이런 지수 전망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진 않아요. 하진 않아요. 저도 뭐 맞아요. 20몇 년 전에 내 센터장을 맞아요. 했지만 네. 그냥 적당히 하거든요. 남들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그래서 적당히요. 그 수치는 언론에서 네. 크게 보도를 해도 네. 의미가 없고 생각보다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작년은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보다 훨씬 좋았고 올해는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미국 시장보다 좋을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그것만 들리네요.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미국보다 좋을 수 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이 또 지금 회장으로 계시는 데가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하는 데예요? 여기가 이제 한 4년쯤 됐고요. 네. 그 한 100명 정도 회원이 있는 비영리 NGO예요.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서 자본시장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의 집합체고 그 거버넌스를 개선하려면 이제 그 이사회가 그 아주 질적으로 개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거버넌스 개선이 안 되는 게 대주주가 너무 본인 중심으로 특히 이제 일반 주주에 돌아가야 될 몫을 이제 대주주가 갖고 감으로써 이제 그런 불균형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것을 제어해야 되는 게 이제 이사회인데 우리는 이제 독립적인 사회이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의 권리, 그 다음에
이사회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운영을 되나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 좋은 사회이사 풀을 만들어서 그런 풀들이 많아지면 이제 기업들이 아유 맨날 또 막상 사회이사 뽑으려면 권력기관이나 학자나 변호사 빼놓고는 맞아요. 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네,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하실 분들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개인 주주들의 뭐 권익이나 네, 이익을 위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괜찮지 않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 정도 좋을지는 몰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막 계속 나오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교수님이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도 네. 1월 2일 날 이제 네, 발표했죠. 개장식에 와서 네. 그 얘기를 하셔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죠. 네네. 대통령의 지도자 입에서 그런 음. 말이 나온다는 것은 뭐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있지도 않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처음이죠. 예.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확히 이게 뭐고 예,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럼 이거 해소되면 우리한테 좋은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거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는 어떻고 해외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다 라는 거를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한국의 주식이 네. 뭐 꼭 주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채권도 그렇고 다른 유가증권도 되는데 뭐 부동산도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일반 개인들이 이제 낯이 익은 게 이제 주식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020년 이후로 많은 분들이 미국 투자를 시작을 했죠. 금년 들어서는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한 달 남짓한 기간에 거의 10조 원 돈을 미국에 투자를 했다고 그럴 정도로 국내 주식은 팔고 엄청나게 미국 투자를 하는데 이제 투자하다 보면 느끼는 게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우수한 면도 있지만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고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미국 기업은 10개 기업이면 9개. 미국도 100%는 아닙니다. 그럼요. 미국도 엉터리 기업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10개 중에 8개, 9개는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이 주주, 일반 주주. 왜냐하면 일반 주주를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배당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회사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현금이 있는 잉여현금이 있는 데들은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고 왜냐하면 주식수를 줄이면 나머지 주식을 안 판 일반 주주들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네. 이제 그런 모습을 하지만 한국은 최근에 보면 뭐 메리츠 금융같이 아주 전향적으로 진짜 미국식으로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하고 이제 그런 데도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뭔가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만족하기 어려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랑 다른 식으로의 의사결정을 하지 좀 더 배당을 해도 되고 이사회에도 좀 더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데 왜 그냥 뭐 이런 분들을 모시나 이제 그런 의구심이 생겼는데 이제 결국 그것이 나타나는 게 네. 우리나라 뭐 대표 기업 뭐 삼성전자건 현대차건 LG화학이건 아니면 은행들 이런 데들이 비슷한 레벨의 미국 회사 일본 회사보다 훨씬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구조적이고 이제 우리가 또 미국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교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조적으로 좀 굳어진 게 고착화된 것을 우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기업은 기업대로 우리 책임은 아니다. 상속세가 높으니까 됐다. 근데 이제 그것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핑계거리고. 왜냐하면 상속세가 지금 이제 뭐 대기업이 60%, 뭐 큰 기업의 그 대주주오는 65%까지 냅니다. 그러면 정부가 전향적으로 세율을 40% 낮춰준다고 삼성전자가 갑자기 7만 원 하던 게 14만 원이 가고 현대차가 6만 원이 12만 원이 가지는 않겠죠. 주가는 오히려 안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세율은 우리나라가 너무 상속세 증여세 높기 때문에 낮춰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일단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된 근본적인 요인이 기업들이기에 기업들의 이해관계 상충은 대주주가 마치 자기 개인 회사처럼 일반 주주가 7, 80%가 돼도 개인 회사처럼 많이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디스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해소하는 그것의 책임도 이제 기업에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저랑 저희 포럼이 2월 5일 날 발표를 했죠. 네. 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제 디스카운트가 나오면서 또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좋은 뜻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냐, 구조적으로 뭔가를 개선한다라는 게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그다음에 외부적인 뭐 정책적인 변화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의문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주식시장을 막 진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의문이 되는데,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정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내가 실제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안 해도 나한테 나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은행에 요즘 금리가 한 4, 5%짜리 그 금리도 있죠. 근데 은행이 4% 금리를 줄 수 있는데 2%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안 그러면 되지. 안 되죠. 네. 근데 똑같아요. 미국은 지난 30년, 50년, 100년 동안 역사를 보면 배당 포함해서 내가 주주인데 시장 전체를 샀으면 네. 연 10% 수익률에 항상 수렴합니다. 30년, 50년, 100년. 그러니까 그거는 뭐 확실한 데이터고. 근데 네. 일본이 그거보다 많이 처지고 한국과 비슷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기업의 개혁을 해서 일본의 그 연수익률이 10%에 육박을 해요. 많이 올랐네요. 일본이 미국을 따라갔는데 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 우리가 많은데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높은 수익성을 내는 최고의 기업이 많은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배당 포함해서 토탈 리턴이 내가 주주 입장에서 5%밖에 못 받았어요. 반토막이네요. 뭔가 좀 이상하죠. 반토막.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내가 20대 초반의 신입사원인데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주식시장에 넣었어요. 근데 이게 30년 후에 내가 이제 은퇴를 할 때 30년 동안 복리로 계속 투자가 되면 과거 한국 기업이 했던 것처럼 연 5%씩만 오르면 1,000만 원 투자한 게 30년 후 2054년 2월에 4,000만 원이 됩니다. 4배. 예, 근데 기업이 뭔가 반성을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노력을 하면 이제 그 노력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연수익률이 5% 10%로 올라갔다 그러면 30년 후에 내가 받는 돈이 1억 8천만 원이 돼요. 4배의 차이가 됩니다. 엄청 차이죠.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를 하는 분들의 얘기지만 전혀 투자를 안 하는 뭐 어떤 사람도 그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잖아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를 하니까 나한테 간접적으로 타격을 입히죠.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에 종사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애가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우리 이제 20, 30대 분들이 나중에 금융자산이 축적이 돼야지 은퇴를 하는데 맞아요. 이게 과거 했던 것처럼 계속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그 고착화시키면 은퇴 후 쓸 돈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되게. 애 안 낳는 거랑 비슷한 아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한국 기업들은 일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난 한 1, 2년 동안 엄청나게 진짜 놀랄 정도로 변신을 했는데 물론 그것에 기초가 되는 작업은 10년 동안 해왔어요. 뭐를 했냐면 일본도 한국 기업 비슷하게 뭐 엄청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서 매출, 이익, 마켓쉐어 빼앗고 증가시키는 거에 이제 올인을 하는데 그걸 한다고 그 잔이 꽉 차는 게 아니에요. 잔이 반밖에 안 찹니다. 나머지 반은 뭐냐면 내가 회사의 총 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게 뭐 현금도 될 수 있고 매축 채권도 되고 재고도 되고 그다음에 뭐 유형자산도 되는데 내가 대주주 입장에서는 너무 방만하게 내가 20% 들고 있고 지분을 일반 주주가 80% 들고 있으면 내가 100조 원의 현금을 우리 회사가 갖고 있으면 대주주의 몫은 20조 원이고 80조 원은 일반 주주 거예요. 그 돈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마치 내가 100% 주주인 것처럼 부동산도 갖고 있고 나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사주도 사주고 현금을 안 나눠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일본 회사도 해왔다가 완전히 바뀌었고 한국은 여전히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제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들을 방만하게 경영하는데 그런 것들을 두세 가지만 회사별로 왜냐면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으니까 많아요. 이익은 많이 내지만 이익을 많이 내는데 왜 주가가 안 오르죠? 그거는 이 많은 회사의 자원들이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자산 중에
우리 개인은 재산이라고 하고 회사는 자산이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 일부라도 주주가 일반 주주가 원하는 대로 뭐 현금을 일부 주주 환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노는 부동산,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데가 삼성동 부지가 여전히 그냥 땅 파놓고 10년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0조 원 좀 넘게 주고 샀는데 금융비용 합치면 20조 원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20조 원이라는 거는 신한금융지주 하나의 시가총액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냥 땅을 놀면서 신한지주를 하나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미래에 투자를 하거나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이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뉴스나 이제 개각 회사도 우리 현대차, 기아가 작년에 27조 원 이익을 내서 사상 최고를 했다. 그거는 이제 반만의 스토리를 보는 거고 나머지 반은 너무 지금 쓸데없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방치되고 있다. 한국은 이사회 기능이 엄청 파워가 많아요. 그래서 주총까지 많은 의사결정이 외국은 주총까지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이사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이사들이 꽝꽝꽝 도장을 찍은 거 아니에요. 그 선배들이 찍었던 것을 지금 모든 주주가 솔직히 국민연금 포함한 외국 주주, 일반 주주가 다 그렇게 원할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경쟁을 하는 TSMC는 26년에 미국에 상장을 했어요. TSM이라는 티커 코드, 미국 회사처럼 분류가 돼요. 미국 수준의 기업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자랑스러운 삼성전자도 미국을 치열하게 제품만 경쟁하려고 미국 가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도 월가에 가서 경쟁을 하고 거기서도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서야죠. 기업을 미국에 상장한다고 경영권을 뺏기는 건 아닙니다. 경영권을 다 갖고 있죠, 당연히. 그 대신 이제 일부 주식을 띄어서 미국에 상장을 하면 그 주식은 미국 기업 주식으로 인식이 돼서 미국의 큰 ETF들이 그걸 또 사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식의 수급도 선순환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뭐 대주주나 이제 대주주 밑에 있는 이제 구조본이나 뭐 이런 인물들이 이제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의 니즈를 못 느끼는데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일반 주주들도 원하고 뭐 전 국민이 다 원해요. 이제 그러면 최소한 우리나라 최고 인류 기업들은 월가에 가서 떳떳하게 경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 들어보니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에 이런 노력들이 또 이어져야 기업 자체도 밸류업도 되고 그다음에 개인 주주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공무원이 네. 아니고 외부 인사니까 네네네. 아는 게 한계는 있지만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 아니면 네. 이제 저도 뭐 지인들이 있어서 얘기를 들으면 일본이 한 1, 2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을 기업들이 해왔고 그런 드라이브를 거는 게 동경거래소의 CEO인 야마기상이라고 있어요. 오무라증권 IB 사장을 했던. 그러니까 민간인이 이제 준 공무원이 됐죠. 물론 이제 일본 거래소는 상장이 돼 있지만.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요구를 했던 게 기업들이 주주들하고 꾸준히 대화를 해라. 그리고 영업만 포커스를 하지 말고 주주들이 원하는 것, 그것은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뭐 자본 효율성 이제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그 뭔가 투명하게 이사회가 나서서 경영진은 자기의 잘못은 인정은 안 하죠. 그러니까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이사회가 경영진 위에 있으니까 이사회가 진단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계속 해결을 해서 이제 지금 우리 금융위가 블루프린트를 갖고 있는 게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일본 거랑 똑같고 이제 제가 전에도 뭐 간접적으로 한두 기회에 말씀을 드린 게 일본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산업 구조가 비슷하고 문제의 이유 현상이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일본 거의 템플레이트 그대로 갖다 써도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한테 질 수는 없죠. 일본보다는 잘해야죠. 그래서 일단 요것을 일본처럼 하고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잘하면 일본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머리도 좋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똑똑하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건 금융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제 시행하는 건 이제 거래소. 그래서 이제 그 두 기관이 같이 양대축이 돼서 드라이브를 거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2월 뭐 말쯤 발표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기대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주식을 많이 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워낙 지금 한국을 언더웨이트 했다가 한국은 희망이 없다, 포기했다, 거의 그 수준까지 갔다가
중국이 요즘 투자하기도 좀 어렵고 인도는 밸류에이션 너무 올라서 한국이 진짜 변하면 한국을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워낙 이 비중을 벤치마크 되게 낮춰놨기 때문에 우리 한국 주가가 움직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이미 몇 조 원을 투입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잘 안내, 유도를 하고 기업들이 물론 저항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내가 뭐 잘하고 있는데 본인 판단으로는. 근데 주주들 눈높이에 국민들 눈높이에는 안 맞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좀 따라오고 일본보다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하면 업사이드가 엄청 많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왜냐면 주가가 지금 억눌려 있는 상태니까. 예. 저희가 오늘 뭐 긴 시간 동안에 국내의 경제 상황,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해소돼야 되는 것들 뭐 이런 얘기들 조금 많이 해봐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그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구독자분들은 또 사실 투자 관련돼서 교수님한테 또 조언 또 듣고 싶을 거예요. 예, 뭐 이런 거 잘해라, 이런 거 조심해라라는 것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라는 네. 것은 좀 긴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교과서적으로 주식 투자는 네.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하는 제품을 파는, 그러니까 모르는 데 투자하면 안 돼요, 되게. 내가 잘하는 국내 제품이건 해외 서비스를 하는 데건 여기 진짜 잘한다, 끝내주는 기업이다. 이제 그러면 그 회사를 투자하는 게 좋고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 2년에 한 번씩은 앞만 좋은 회사도 주가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 20%씩은 보통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림이 어떤 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엔트리 포인트를 잘 잡고 3년, 5년 길게 기다리면 좋고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훨씬 좋습니다. 미국 투자 성과가 한국보다는 좋지만 그렇다고 100% 미국에 투자하는 건 리스키해요. 지구 반대편에 있고 환 리스크도 있고 네.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더 잘 알죠. 그래서 그 뭐 6대4 미국, 한국 아니면 5대5를 하든지 그러니까 양쪽의 바스켓에 그 미국과 한국을 같이 넣는 게 좋다. 이제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를 좋은 기업을 들고 있으면 처음엔 답답하지만 5년, 3년, 5년 지나면 금리보다는 훨씬 좋은 수익을 내게 돼 있습니다. 아는데 투자하자, 길게 보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것도 꼭 포티에 담자. 예. 라는 거 한미를 같이 하자. 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출연해주신 이남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제가 대표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요. 저희 경제 핫스팟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길건우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